14세기 초반 고려의 하늘은 늘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대국 원나라의 그늘 아래에서 고려는 스스로의 운명조차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역사는 바로 공려제도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처녀들이 나라의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형제와 영원히 이별하고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행주 기씨 가문의 딸로 태어난 기씨 여인은 비록 최고 권세가의 자녀는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명망 있는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빼어난 용모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예의범절을 익히고 시설을 가까이 하며 지혜를 갈고 닦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그녀의 장래는 촉망받았고 집안에서는 좋은 혼처를 물색하며 그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의 공려 요구는 그 어떤 가문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관리들이 고려의 각 지역을 돌며 미색이 뛰어난 처녀들을 선발할 때 기씨 여인 역시 그 명단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의 절규와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는 명분 앞에서 한 집안의 비극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이별의 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아, 어찌 이런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냐.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면 이 어미의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아버지는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지만 그의 어깨는 억눌린 울음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언니의 치마폭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씨 여인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살아서 꼭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저 먼 온나라 궁궐로 들어가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의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의 아픔은 평생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수많은 고려 여인들과 함께 긴 행렬을 이루어 떠난 여정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낯선 길을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 궁궐에서 나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처지가 되든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거나 최소한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드디어 원나라의 수도 대도 현재의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 건물들,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담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가 느낀 것은 압도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공려로 끌려온 여인들은 곧바로 각자의 역할에 배치되었습니다. 신분과 재능, 용모에 따라 누군가는 황제나 황족의 시중을 드는 상궁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궁궐 내 각종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하급 궁녀가 되었습니다. 기씨 여인에게 주어진 자리는 세의국, 즉 황실의 의복과 침구를 빨고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려에서 귀한 집 교수로 자랐던 그녀가 처음으로 맡게 된 일은 끝없는 빨래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옷감을 비틀고 두드리며 씻어내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터지고 갈라졌으며 여름이면 무더운 증기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뒷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그녀의 하루하루는 고되고 외로운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처소에서 동료 궁녀들과 함께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아버지는 건강하실까? 동생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동료들을 깨울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천한 빨래 궁녀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갈하게 해냈습니다. 옷감 하나를 다룰 때도 정성을 다했고 빨래를 널 때도 가장 아름답고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대충 하고 넘어가는 일도 그녀는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세이국의 상궁들도 점차 그녀의 성실함과 섬세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고려 여인은 다르구나. 일을 하는 태도부터가 남다르다. 그녀는 단순히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며 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아름답게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지혜는 곧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황제 순제 토곤 테무르가 우연히 세이국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젊은 황제는 궁궐 내 권신들의 견제와 음모 속에서 극심한 고독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였지만 실제로는 신하들의 꼭두각시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처지에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궁궐을 거닐던 순제의 눈에 햇살 아래에서 정갈하게 빨래를 널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우아했고 흰 옷감을 다루는 그 손길에는 묘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치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니. 오히려 그 소박함 속에서 더욱 빛나는 그녀의 자태는 황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순제는 곁에 있던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내시가 알아본 결과 그녀는 고려에서 온 공녀 출신의 세이국 궁녀였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가까이 부르라 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황제의 부름에 기씨 여인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예를 갖추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이거라. 순제의 명에 따라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황제는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잔함,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 그리고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궁궐의 후궁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실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순제는 그날 이후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기씨 여인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황제는 점점 더 그녀에게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섬세했으며 황제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심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씨 여인은 황제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고독과 고뇌를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황제 앞에서 아첨하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전했고 황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가장 외로운 존재였던 순제에게 기씨 여인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순제는 곧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녀 출신이라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황제의 사랑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순제는 그녀에게 기씨 성의 여인을 뜻하는 낭을 붙여 기낭이라는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제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황제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여인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이국의 빨래 궁녀에서 황제의 총애를 받는 기낭으로 그녀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권력 투쟁과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 그것은 동시에 고려와 원나라 두 나라의 운명까지도 요동치게 만드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된 기시 여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그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과 함께 찾아온 것은 바로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암투와 생명을 위협하는 질투와 증오였습니다. 원나라의 정일품 황후 다나슈리 Danashiri는 몽골 최고 권신 가문인 바얀의 조카로 황족의 피를 물려받은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천하에서 가장 귀한 여인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자랐고 황후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을 넘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황제의 마음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했고 모든 후궁들은 자신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고려 출신의 비천한 공녀가 황제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다나슈리 황후의 눈에 기시는 그저 오랑캐 땅에서 온 천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세이국에서 빨래나 하던 여자가 감히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다니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황후의 가슴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고 그 불길은 곧 기시를 향한 잔인한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다나슈리 황후는 기시를 궁궐 내에서 만날 때마다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감히 내 주제에 황제의 마음을 흔들다니. 너는 고려에서 온 천한 공녀일 뿐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나와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황후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기시를 당장이라도 없애버리고 싶은 사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나슈리 황후는 황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기시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시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 여러 궁녀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채찍으로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내 주제를 모르고 건방지게 구는 대가다. 채찍이 내려올 때마다 기시의 등에는 시퍼런 상처가 새겨졌고 피가 옷을 적셨습니다. 다른 날에는 기시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너를 좋아한다고. 그것은 한때의 호기심일 뿐이야. 곧 질려서 너를 버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이곳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야. 황후의 광기 어린 모욕은 기시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주변의 궁녀들과 내시들은 모두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서 기시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다나슈리는 황후였고 그녀의 친정은 원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얀 일족이었습니다. 황후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기시는 이 모든 고통을 혼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 괴로워한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모욕이었습니다. 고려에서 귀하게 자랐던 그녀가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매를 맞고 모욕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애잔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 차라리 고려에서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고향의 가족들이 그리웠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길은 영영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 잔인한 황궁에서 홀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극한의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황후가 자신을 때릴 때 그녀는 소리내어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황후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이를 악물고 참았고 모욕당해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씨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견뎌야 할 때다. 언젠가는 이 상황도 변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고 이 고통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강인함은 역설적으로 황후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모욕해도 기씨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황제 순제는 사랑하는 기씨가 겪는 고통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충성스러운 내시들이 은밀히 황제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순제가 기씨를 몰래 찾아갔을 때 그녀의 등과 팔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보고 황제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감히? 순제의 목소리는 격렬한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부디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녀는 황제를 위해 아무 일도 없는 듯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순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순제는 기씨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황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여인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내가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진다. 황제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순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나슈리 황후를 처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황후의 친정인 바얀 일족은 원나라 조정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만약 황제가 황후를 함부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곧 바얀 일족과의 정면 대결을 의미했고 아직 황권이 견고하지 못한 순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순제는 낮에는 황제로서 조정의 일을 처리하고 권신들과 대면해야 했지만 밤이 되면 기씨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기씨에게 기낭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하사하고 귀한 선물들을 주며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켰습니다. 기낭,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너를 당당히 황후로 세울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이렇게 기씨는 황제의 사랑과 황후의 증오라는 권력의 삼각관계 속에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에 가까운 증오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씨는 오직 생존을 위해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335년 권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다나슈리 황후의 오빠인 탕키슈티angqiShi가 황제 순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려는 반역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제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울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황제는 반역죄를 명분으로 탕키슈를 체포하여 처형했고 그 일족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바얀 일족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조정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순제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황후 다나슈리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황후는 오빠의 반역을 사전에 알고도 고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역모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정의 대신들은 황제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반역죄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다나슈리 황후는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었고 곧이어 사살을 명받았습니다. 한때 원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고 교만했던 여인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고 짓밟으려 했던 기씨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스스로 돌아가며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기시 여인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외치거나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다나슈리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며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잔혹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오늘의 절대자가 내일은 비참한 죄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나슈리 황후가 사라진 후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기시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곧 새로운 황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에게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극한의 고독과 고통 속에서 끈질기게 버텨낸 기시에게 황후의 자리는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이국의 빨래 궁녀에서 황제의 총애를 받는 여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원나라의 새로운 황후가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된 기시. 그녀의 앞에는 더 큰 영광과 함께 더 큰 책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슈리 황후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후 황궁 안팎에서는 다음 황후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갖가지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궁중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 순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은 오직 기시뿐이라는 것을. 그녀를 새로운 황후로 책봉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순제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말로 그토록 고통받았던 기시에게 마땅한 지위를 되찾아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황제는 측근 신하들에게 기시를 황후로 책봉하는 절차를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드디어 세이국의 빨래 궁녀에서 시작해 온갖 고난을 견뎌낸 기시가 원나라의 국모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날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황제의 바람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곧 조정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최고 권신이자 승상이었던 바얀을 비롯한 몽골 귀족 대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폐하, 이는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야는 조정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시는 비록 폐하의 총애를 받고 있으나 그 근본을 따지면 고려에서 온 공녀에 불과합니다. 천한 신분의 여인을 대원제국의 황후로 세운다는 것은 조상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며 제국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다른 대신들도 일제히 동조했습니다. 신들도 승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후는 반드시 고귀한 몽골 귀족의 피를 이어받은 여인이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대신들의 상소가 황제에게 올라왔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 상소들이 황제의 처소 앞에 산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상소의 내용은 하나같이 기시의 황후 책봉을 반대하는 것이었고 어떤 상소는 격렬한 어조로 황제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폐하께서 만약 이 일을 강행하신다면 신들은 목숨을 바쳐 간언할 것입니다. 순제는 분노했습니다. 짐이 사랑하는 여인을 황후로 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짐은 이 나라의 황제이고 황제의 명은 곧 법이다. 하지만 대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얀과 그의 일족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황제조차 함부로 그들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순제는 기시를 찾아가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낭, 미안하오. 나는 황제이면서도 당신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자리를 줄 수 없소. 이 무능한 나를 용서하시오. 황제의 목소리는 자책과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기시는 황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괜찮습니다. 저는 황후의 자리가 아니라 폐하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제국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폐하께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황후의 자리를 갈망했지만 그것이 황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기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던 황후의 자리를 다른 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애잔했습니다. 나는 이토록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왔는데 결국 또다시 참고 물러서야 하는가. 그녀는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황제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제는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37년 그는 몽골 귀족 출신인 바얀 후투그를 제1황후로 책봉했습니다. 대신들은 이 결정에 만족했고 조정은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제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땅한 자리를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황제임에도 신하들의 압력에 굴복해야 했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기씨 역시 좌절했지만 그녀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다르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황후의 자리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황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씨는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황제를 보좌했습니다. 조정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신하가 충성스럽고 어떤 신하가 야심을 품고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조언했습니다. 폐하, 바얀 일족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 황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천천히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폐하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등용하셔야 합니다. 순제는 기씨의 조언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정치적 지혜를 갖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황제는 기씨에게 정식 황후와 다름없는 극진한 대우를 했고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궁궐 내에서 기씨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사실상의 황후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1338년 기씨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황제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유시리다라 A와 USHIRIDARA였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단순한 기쁨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기씨에게 제국 최고 권력에 다가갈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순제는 아들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기씨에게 말했습니다. 기낭,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선물해 주었소. 이제 누구도 당신이 황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오. 황제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궁궐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도 더 이상 노골적으로 기씨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아들을 낳은 여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황태자를 모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씨의 지위는 급격히 상승했고 궁녀들과 내시들은 그녀를 더욱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순제는 시간을 들여 조정의 분위기를 바꾸어 갔습니다. 바얀 일족의 세력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중용했습니다. 그리고 1340년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순제는 조정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짐은 기씨를 제2황후로 책봉하고자 한다. 황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격렬한 반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아들을 낳은 여인을 황후로 책봉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고 무엇보다 황제의 결의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대신들은 상소를 올려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제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짐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 반대하는 자들은 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황제의 강경한 태도에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1340년 기씨는 마침내 제2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제1황후인 바얀후투부 다음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씨가 황후로서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황제의 아들까지 낳았으니 그녀의 지위는 누구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책봉식 날 기씨는 화려한 황후의 예복을 입고 대전에 섰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기씨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고려에서 끌려올 때의 두려움, 세이국에서 빨래를 하며 흘렸던 눈물, 다나슈리 황후에게 맞으며 견뎌야 했던 고통, 그리고 황제의 따뜻한 사랑.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해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올랐다. 기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참았습니다. 황후로서 위엄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심 그녀는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녀 출신이 대제국의 황후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려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왕후를 자랑스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기왕후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황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황태자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지위가 영원히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기왕후는 지혜롭게 조정의 대신들을 설득하고 회유했습니다. 그녀는 권신들에게 이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황제 역시 아들을 황태자로 세우기를 원했기에 두 사람은 함께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유시리다라는 원나라의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고려의 공녀가 낳은 아들이 원나라 대제국의 후계자가 되는 순간 기왕후는 명실상부한 권력의 정점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황후가 아니라 미래 황제의 어머니였습니다. 황태후가 될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세이국의 빨래 궁녀에서 시작해 이토록 높은 자리에 오른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원나라 황후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의 아들이 황태자가 되면서 기왕후는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천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과연 고향 땅 고려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안타깝게도 기왕후의 영광은 고려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해갔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기왕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친정 가문을 강력하게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공녀로 끌려가 온갖 고난을 겪었던 그녀에게 가족은 여전히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가족들만큼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기왕후는 자신의 오빠 기철을 비롯한 기씨 일족을 원나라 조정의 요직에 앉히고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기철은 누이의 권세를 등에 업고 고려로 돌아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나라 황후의 오라버니라는 배경을 내세워 고려의 왕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기철 일파의 전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양민들이 대대로 물려받아 경작하던 땅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 땅은 이제 황후 마마의 오라버니 소유다. 당장 떠나라.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매질을 당하거나 옥에 갇혔습니다. 기철의 장원은 날로 넓어졌고
그곳에서 쫓겨난 백성들은 갈 곳을 잃고 떠돌아야 했습니다. 관직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기철에게 뇌물을 바치면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철의 비위를 거스르면 아무리 유능한 관리라도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고려의 국정은 완전히 문란해졌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기철의 집은 호화롭기가 왕궁을 능가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했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그를 시중들었습니다. 그가 외출할 때면 수백 명의 호위무사와 하인들이 따라붙었는데 그 규모가 왕의 행차보다 더 컸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백성들은 기철의 행렬을 보면 땅에 엎드려 절을 해야 했고 고개를 들었다가는 몽둥이로 얻어맞기 일쑤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기철 일파가 왕의 명령조차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고려의 왕이 내린 명령도 기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황후 마마의 뜻과 다르다는 한마디면 왕의 명령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왕은 명목상으로만 왕이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기철이 쥐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백성들은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원나라 황후가 우리 고려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가? 기황후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은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젊은 신하들 사이에서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철 일파를 제거하지 않으면 고려는 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쉽게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기철 뒤에는 원나라 황후가 있었고 왕조차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1351년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젊고 개혁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원나라에서 인질로 오랜 세월을 보내며 몽골의 간섭이 고려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민왕의 첫 번째 목표는 몽골의 영향력을 줄이고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바로 기철 일파였습니다. 공민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철을 제거하는 것은 곧 원나라 황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며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이 위험을 무릅쓰기로 했습니다. 공민왕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철 일파를 한 번에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반격할 기회를 얻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을 모았고 비밀리에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356년 마침내 결행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공민왕의 명을 받은 무사들이 기철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기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사들은 기철과 그의 일당들을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원나라 황후의 오라버니라는 배경도 소용없었습니다. 공민왕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기철 일파가 숙청되자 고려 조정은 일시에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공민왕의 과감한 결단을 찬양했습니다. 폐하께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원나라 황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에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원나라 황궁에 전해졌습니다. 기황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몸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황후에게 기철은 단순한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아꼈고
그녀가 공녀로 끌려갈 때 가장 슬퍼했던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고려에서 횡포를 부렸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기왕후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조금 권세를 부린다 해도 그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우리 가문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당연한 보상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그 오빠가 고려 왕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황후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공민왕은 그녀의 눈에 이제 고려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였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기황후는 황제 순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폐하 고려 왕이 신첩의 오빠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폐하에 대한 도전이며 대원 제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부디 고려 왕을 벌하여 주소서. 순제는 기황후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평생 그녀를 사랑해왔고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기황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황태자 아유시리다라를 앞세워 압력을 가했습니다. 폐하 어머니께서 이토록 괴로워하시는데 아들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고려 왕을 폐위시키고 대원제국에 충성하는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합니다. 황태자의 말에 순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기황후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족 중에서 덕흥군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고려 왕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덕흥군은 고려 왕족의 일원이었지만 오랫동안 원나라에 머물며 기황후의 영향 아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황후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원나라 군대를 보내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덕흥군을 새로운 왕으로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1364년 마침내 기황후의 명령을 받은 원나라 장수 최유가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출신 황후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모국을 침공하도록 만든 것이었으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려 전역이 전쟁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절규했습니다. 원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고 농사는 황폐해졌으며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 비록 적이 강대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젊은 장수 최영이 분연히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반드시 적을 물리치겠습니다. 최영이 이끄는 고려군은 원나라 군대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원나라 군대의 숫자가 압도적이어서 고려군이 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고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최영 장군은 원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고 최유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황후의 야심은 그렇게 좌절되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대군은 패배했고 덕흥군을 왕으로 세우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황후는 분노와 좌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황후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그녀를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황후가 되었다고 해서 고국을 공격하다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는가. 후대 역사가들도 기황후를 엄격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녀로 끌려갈 때 품었던 고향에 대한 애잔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권력의 칼날 아래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 권력은 그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외롭고 비극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고 고국과는 원수가 되었으며 역사에는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기황후의 인생은 슬픔과 권력이 교차하는 현대판 드라마였습니다.
한 여인이 생존을 위해 권력을 추구했지만 그 권력이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복수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라 원나라 황후가 되고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만들었던 그녀의 영광은 과연 영원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댄 거대한 제국 원나라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멸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황후가 된 후 기씨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자신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황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황태자로 책봉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황태자의 지위가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황후는 아들이 확실하게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제 순제였습니다. 한때 기황후를 그토록 사랑했던 순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해갔습니다. 그는 복잡한 정치 문제에서 점점 멀어지고 불교 신앙과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궁궐에서는 연회와 유희가 끊이지 않았고 순제는 그 속에서 현실의 고민을 잊으려 했습니다. 기황후는 이런 순제의 모습을 보며 점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나약해서야 제국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차라리 내 아들이 빨리 황제가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순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들의 즉위를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황후는 조정의 대신들을 움직여 순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제 연로하시니 젊고 유능한 황태자께 국정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곡한 제안이었지만 점점 노골적인 압박으로 변해갔습니다. 순제는 이런 상황에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는 나를 밀어내려 하는구나. 순제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그는 기황후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조차 희생시킬 수 있는 냉혹한 정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아름답고 애틋했던 두 사람의 사랑은 권력을 둘러싼 차가운 대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순제는 자신의 처소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황제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신하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랑하는 여인마저 나를 떠나려 하는구나.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고독을 달랬지만 그 고독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한편 원나라 황실이 권력 다툼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제국의 기반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관리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땅을 버리고 떠났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국 남부에서 일어난 홍건적의 반란은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난한 농민 출신의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수완으로 다른 반란 세력들을 제압하고 점차 거대한 세력을 구축해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몽골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 한족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했고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북진했습니다. 원나라 조정에서는 이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황후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고 반란군은 하찮은 도적대 정도로 여겼습니다. 곧 진압될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안일한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원장의 군대는 계속 승리를 거듭했고 1368년 초 마침내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대군은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향해 진격해왔습니다. 천년 제국 몽골이 중국 대륙을 지배한 지 100여 년 만에 찾아온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도의 성벽 아래까지 적군이 도달했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황궁은 일순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황제와 황후를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폐하 마마,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당장 피신하셔야 합니다. 궁녀들과 내시들은 우왕좌왕하며 귀중품을 챙겼고 황실 가족들은 황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기황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대원제국이 이렇게 무너진단 말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두려움, 절망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순제는 차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실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켜라. 귀중한 물건들도 최대한 챙겨라.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보물들, 화려한 궁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황제와 황후는 수많은 보물과 권력의 상징들을 뒤로한 채 단지 목숨만 겨우 부지하며 도망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피의 행렬은 비참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와 황후가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몽골 초원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상도로 피신했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북쪽의 개평까지 후퇴해야 했습니다. 기황후는 말 위에서 흔들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대도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황궁, 내가 권력을 휘두르던 그곳이 이제는 적의 손에 넘어갔구나. 그녀의 화려한 의상은 먼지로 뒤덮였고 한때 고귀했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몽골 초원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대신 텐트에서 지내야 했고 진수성찬 대신 간소한 음식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기황후는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었단 말인가. 나는 원나라의 황후였는데 역사는 이제 그들을 원나라의 황제와 황후가 아니라 북원의 황제와 황후라고 불렀습니다. 대륙을 잃고 북쪽 변방으로 쫓겨난 왕조의 지도자들. 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영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370년 황제 순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륙을 잃은 충격과 고독,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던 그는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기황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기낭, 미안하오. 당신에게 황후의 영광을 주었지만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함께하게 만들었소. 기황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와 함께한 세월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순제가 죽은 후 아들 아유시리다라가 북원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기황후가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국은 이미 무너졌고 황제라는 칭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기황후의 정확한 최후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녀가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 다른 기록에서는 아들의 즉위를 지켜본 후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몽골 초원의 거친 바람 속에서 한때 누렸던 모든 영광을 잃은 채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고려의 귀한 집 교수로 태어나 공녀로 끌려가 온갖 고난을 겪고 황제의 사랑을 받아 황후가 되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자신의 운명을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것일까?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그 권력도 덧없이 사라졌구나. 차라리 고려에서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기황후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한 여인으로서 운명을 극복하고 최고 권력에 도달한 지혜롭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공녀라는 비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황후의 자리까지 오른 그녀의 성공은 분명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았으며 뛰어난 지혜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개인적인 성공은 많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고국인 고려에는 오빠 기철의 횡포로 인한 고통을, 그리고 자신이 직접 고려를 침공하도록 만들어 전쟁의 참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원나라에서도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녀의 야망이 황실의 분열을 가속화했고, 결과적으로 제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불씨가 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역사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시대의 희생양이자 생존을 위해 싸운 강인한 여성으로 평가합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난과 그것을 극복한 의지를 높이 사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녀를 권력욕의 눈먼 악녀로 규정합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고국을 배신하고 제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기황후는 선과 악으로 단순하게 재단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였고 희생자이자 권력자였으며 사랑하는 여인이자 냉혹한 정치가였습니다. 기황후의 이야기는 애틋한 사랑과 권력의 야망, 그리고 시대의 비극이 교차하는 가슴 시린 드라마였습니다.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기황후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소설로 재창조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과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기황후의 이야기는 이처럼 찬사와 비난이 엇갈리는 복합적인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화려했지만 비극적이었고 성공적이었지만 외로웠으며 권력을 얻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황후 14세기를 살다 간 한 여인의 진실한 이야기입니다.